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계 기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역사시대 뭐 기후 이런 거, 다시 요거는 14장에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다음에 지구공학에 대해서 책에 있는 거를 설명을 안 해서 제가 다시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제가 읽고 새로 만든 거는 강의 자료에 다시 올렸으니까 좀 보세요. 지구공학을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설명드렸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개수가 많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좀 볼게요. 지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게 지구 변화를 인위적으로 우리가 다시 원상으로 회복하게 하는 몇 가지 공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런 것들을 실제 우리가 적용한 건 아직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지구 온실력과 지구 온난화를 어느 정도는 좀 조절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한된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거를 보면은요, 첫째, 왼쪽부터 볼게요. 해양의 기포를 만들어 태양빛을 반사한다. 여러분, 엘비도가 지구 지표면의 온도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엘비도가 지금 0.3이에요. 그 0.3을 느리게 되면은 반사도가 높아져서 지표면의 온도를 좀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제한된 게 바로 이거예요. 해양의 기포를 만들자. 해양의, 해양에는요, 보통은 잔잔한 바다 아니고 조금 바람이 불면 그 파도에 의해 가지고 기포가 생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기포가 태양빛을 잘 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해양의 기포를 많이 만들어서 버블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태양빛을 반사하면 그 지표면의 온도, 특히 해수면의 온도를 좀 떨어뜨릴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하나의 제안입니다. 네. 뭐 이론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포를 내가 하나 만들면 그게 가만히 있지 않죠.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어떤 의미 있는 유의미한 양의 그 엘비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포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다 에너지예요, 사실은. 그 에너지는 더 어디서 올 거야?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고민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플랑크톤을 배양하자. 플랑크톤이 해양에서 사는, 해양뿐만 아니고, 이제 뭐 담수도 있고, 다양하게 사는 단세포 생물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광합성을 하거든요. 광합성을 한다는 건 CO2를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양의 플랑크톤의 양이, 생물량이 증가하면 CO2를 그만큼 많이 가다둘 수가 있기 때문에 CO2 양을 줄이고, 그거에 의해서 온실 효과를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배경이에요. 이거는 역사가 꽤 오래됐어요. 이거는 거의 40년 전에 나온 얘기예요. 40년 전에 나온 얘기지만 아직도 실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얘기한 사람이 40년 전에 어떤 근거에서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 해양에 플랑크톤을 많이 만들자고 할 때 이 해양이라는 게 우리 동네, 우리 한반도라든지 이렇게 연안에 있는 근해에 있는 바다가 아니에요. 태평양 한가운데, 대서양 한가운데 이런 곳이에요. 거기에는 그 영양염류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미생물이 자라기 위한 생물이. 근데 거기는 영양염류가 극히 드물어요. 왜 드무냐면 영양염류 거의 대부분은 강이나 하구를 통해서 유입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는 워낙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영양염류가 고갈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영양염류를 뿌리자라는 거예요. 영양염류를 뿌리면은 뿌린 만큼 생물량이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생물량이 증가하면 CO2를 좀 담아놓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의도적으로 영양염류를 바다에다가 뿌린다라는 거, 네, 이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럼으로써 어떤 효과가 얼마만큼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면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다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 투입된 에너지에 비한. 특히 영양염류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철이에요. 철. 우리는 식물들한테 영양염류를 공급할 때 뭐 질소나 인이라 이런 거를 공급을 하잖아요. 우리가 육상생물에서는. 근데 바다에서는 그거보다도
철 성분이 굉장히 부족해. 그래가지고 철을 녹여서 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철을 녹여서 태평양이나 한가운데 뿌리면 엄청난 양의 CO2를 흡수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한 40년 전에 나온 얘기예요. 이게 한번 나온 다음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어요. 정말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지속적이지는 않죠. 그렇죠? 계속 뿌려야 되는 거고 또 그 효과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지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실행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전에 나온 얘기지만 그 다음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포집 이건 지금도 연구가 꽤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산화탄소들을요. 이산화탄소는 여러분 대기 중에 CO2가 있잖아요. CO2에서 이산화탄소를 선별을 해서 그거를 가둬가지고 우리가 지하라든지 이런 데다가 지하 깊숙한 곳에다가 묻어버려서 얘네를 대기로부터 차단시키려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일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최근에 이거에 문제점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시도가 거의 이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연구조차도 중단됐어요. 여러분 생각나요? 포항 지진? 몇 년 전에? 포항 지진이 그 지하수를 의도적으로 집어 넣은 거였거든요. 지하수를. CO2 문제만은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지하수를 지하에다가 의도적으로 집어 넣었더니 그것 때문에 지진이 나가지고 굉장히 피해가 컸어요. 근데 그게 지하수 문제냐 아니냐 말이 많았는데 거의 지하수 때문이라는 게 정설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이런 것도 마음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려운 얘기. 그다음에 뭐 작물을 태워 만든 바이오스프로 이산화탄소 흡수. 작물을 태워 만든 바이오 이게 숲이라는 게 숲이에요. 이거 그거예요. 숲이 여러분 그 탄이에요. 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작물을 태우고 그거를 어 태워서 완전히 CO2로 만들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일부만 태워서 그걸 탄소화해서 그 탄소를 묻어버리는 그런 거가 일부 시도가 있는데 이것도 뭐 거의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환경적으로 친화적인 게 뭐냐면은 식물을 재배하거나 낮이 있죠. 노지라고 하는데 그냥 놀고 있는 땅에다가 식물을 재배하거나 거기를 또 숲으로 조성을 하거나 해가지고 숲이 알비도가 크거든요. 반사도가 좀 커요. 낮이보다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뿐만 아니고 반사도가 높여서 그럼으로써 온도를 낮추는 그런 네, 시도도 뭐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 못한다라는 게 이걸 대규모로 못한다라는 거예요. 뭐 나무를 심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꾸준히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일 수 있을 정도만큼 우리가 대규모적으로 우리가 실행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사막에 흰색 플라스틱을 덮어서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 사막에 흰색 플라스틱이 아니고요. 비닐이에요. 흰색 비닐을 사막에 덮는다는 거예요. 덮어서 알비도를 높이는 거죠. 사막 자체도 알비도가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알비도가 꽤 높은데 거기를 흰색 플라스틱이나 또는 비닐로 덮어버리면 훨씬 더 반사도가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도도 가능하다라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렇지만 생각해보세요. 사막이라는 게 여러분 바람이 심하게 불어요. 바람이 심하게 불면 그 플라스틱이나 비닐이가 그냥 그대로 있을까? 아니죠. 거의 그냥 덮어버려요. 그래서 누군가 계속 가서 청소를 해야 되겠죠, 물론. 그런 것들이 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세 가지들은요, 이 위에 있는 세 가지들은 하나의 방법인데요. 하나의 방법인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여러분 잘 아는 1995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그, 우리가 환경 쪽에서 노벨 화학상을 처음 받은 사람들이 세 명이 나왔거든요. 폴 크루첸, 제임스 로랜드, 몰리나 이 세 사람이 95년에 성층권 오존으로 노벨 화학상을 처음 받아요. 환경에서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안을 한 거 중에 하나, 제안은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성층권이나 또는 대기권에다가 우리가 황산염을 뿌리는 거예요. 황산염을 뿌리면은 그게 응결핵으로 작용을 해요. 응결핵. 먼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먼지면 그 먼지 자체가 햇빛을 차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빛을 떨어뜨리는 게 이거고요. 직접 햇빛을 차단하는 거. 그런데 그 황산염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굉장히 좋은 응결핵으로 작용하니까 그게 것들이 곧 뭐가 되냐면 구름이 돼요. 이렇게 구름이 되면 구름이 태양빛을 반사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알비도가 높아져서 지구 온도를 낮출 수 있다는 논리예요. 뭐 이게 쉽지 않죠. 그렇죠? 가능은 할 것 같기는 한데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대기 중에 황산염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미세먼지예요. 미세먼지를 대기 중에 뿌린다? 의도적으로? 여러분, 쉽지 않죠. 대기 오염의 측면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좀 민감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동북아시아 지역이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가 굉장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다행히도 누구 때문에 말을 안 하겠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깨끗한 청정 지역보다 이 동북아시아 지역이 사실은 알비도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높아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햇빛을 차단할 테니까. 에어로졸이 미세먼지가 빛을 차단할 뿐만 아니고 그 미세먼지들이 구름도 더 많이 만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알비도가 점차 증가해서 동부아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똑같은 조건인 다른 지역보다 이 기후 변화에 덜 민감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왜? 미세먼지가 막아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미세먼지가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다행스럽게 뭐 중국도 좀 노력을 하고 우리나라도 제법 노력을 해서 최근에 미세먼지 농도는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뭐 한 5년 전만 비교해도 한 30%뭐 그 정도로 많이 떨어졌으니까 좋았죠. 미세먼지가 좋아지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생긴 거예요. 뭐예요, 이제? 하늘이 맑아지니까 이 태양부터 오는 복사량이 증가하겠죠? 복사량이 증가하면 온도가 높아진. 지금까지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미세먼지 때문에 온도 증가가 조금은 억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미세먼지가 싹 없어지고 나면 그 변화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잖아. 지금까지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국지적으로, 지역적으로 온도 증가를 조금 억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줬는데, 이제 미세먼지도 싹 빠져나가다 되면은, 만약에 우리가 미세먼지 제어를 확실히 잘 해서 그런 성과를 가지고 온다면은, 오히려 지구온난화의 효과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누구도 몰라요. 저도 장담을 못해요. 그게 어떻게 정말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 지구공학의 방법, 피드백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기후변화 어떤 피드백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14장에서 다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해주시고요.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 우리가 이제 13장에서 세계의 기후잖아요. 기후를 나눌 때 몇 가지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이게 기후가 대륙성이냐 해양성이냐로 나누기도 해요. 당연하죠. 대륙성과 해양성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당연히 온도의 차이, 똑같은 위도가 하더라도 이게 대륙으로 돼 있느냐 해양으로 돼 있느냐 주변이 거기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지고 습도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대륙성과 해양이 먼저 주변 지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먼저 해양성은 당연히 바다의 비열이 큰 바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기온의 연변화와 일변화가 적죠. 온도 변화가 작아요. 그리고 습도가 높고 습도가 높으면 당연히 구름이 많고 강수량도 많다. 이런 지역이 어디냐면은 대양의 동쪽, 대륙에서는 서쪽에서 많이 나요. 대륙의 서쪽이 주로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요. 해양성 기후에 가까워. 대륙의 서쪽, 대양의 동쪽이 해양성입니다.
그 다음에 대륙성 기후는 반대죠. 해양에 완전 반대예요. 이게 대륙 때문에, 비열 때문에 기온의 연변화가 크고요. 일변화가 크고, 습도가 비교적 낮고, 강수량도 조금 해양성보다는 낮죠. 그렇지만 이제 그게 꼭 일정하지는 않는데, 그게 대륙의 크기라든지 해안에서의 거리, 산맥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받기는, 그래서 딱 떨어지진 않지만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겁니다. 같은 위도의 위치에서 볼 때 주변이 바다냐, 주변이 육지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온도, 습도, 강우량 이런 것들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게 대륙과 해양의 어떤 영향이라는 거. 상식적인 거니까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는 주로 대륙과 해양은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수균 기후와 건조 기후를 또 나누기도 해요. 습도를 기준으로. 하고, 뭐 비가 많이 오면 수분이겠죠. 그다음에 건조한 기후 보면은 건조 기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건조와 수균의 구분은 우리가 보통 쾌펜이라고 해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쾌펜 기후의 그 강우량 분류법이 있어요. 온도 기준도 있고 그런 걸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보통은 연 강수량을 한 250ml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거보다 낮으면 건조기후라고 얘기해요. 연 강수량이 250ml. 연 강수량이 250ml면요. 거의 사막이에요. 사헬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실 수 있는데, 그 사하라고요. 열대우림 사이에 있는 지역이 바로 그 사헬이라고 하는 지역. 그 사헬들이 보통 연강수량 250을 기준으로 경계가 구별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평지기후와 산지기후. 너무 당연하죠. 산으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산지기후가 그 기후대에서 독립된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륙의 동안기후와 서안기후. 이거 이미 얘기했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대륙이 있으면 대륙의 서쪽이 해양기후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대륙이 동쪽이 보통은 대륙성 기후에 속합니다. 그래서 서한 기후는 웨스트 코스트 클라이met, 동안 기후는 이스트 코스트. 동안이라는 건 동쪽 해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대륙의 동쪽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륙성 기후에 가까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하게 바다의 영향을 받아요. 황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약간 다른 그 대륙성 기후보다는 그 강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높고요. 온도도 조금 덜 추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온도가 굉장히 추워졌지만 다행히 이게 서해 바다를 이렇게 타고 오면서 온도가 그나마 많이 올라간 상태로 온 거예요. 서해 바다가 아니었으면 훨씬 추웠을 거예요. 오늘 기후도 잠깐 봤었어야 되지 않나? 잠시만 돌아볼게요. 오늘 설명을 드린 거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요 그림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 구름대가 파랗게 보이는 거 있죠? 그리고 여기 하얀 게 이게 구름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보통 구름이 형성될 때는 저기압이 있어야 구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지금 저기압이 아니에요. 저기압이 아니고 차가운 시베리아 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내려오는데 그게 비교적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다 위에서 수분을 증발하면서 수분이 차가운 공기하고 만나면서 응결을 해서 이렇게 구름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전선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름들은 고도가 낮아요. 보통 비를 일으키는 구름은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우리가 썬더스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적응해서 일어나는 건데 이 정도 구름들은 다 추문이에요. 그것도 하추문들. 그런데 얘네들이 수증기를 굉장히 많이 머금고 오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느 정도 가게 되면 이게 눈구름을 형성하고요. 겨울철이니까. 여름에는 이런 거 형성이 안 됩니다. 겨울철에만 일어나는데 이게 겨울철에 눈이 형성이 되고 지나가면서 육지 쪽을 만나면 이런 데에다 눈이 강설량이 굉장히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그 겨울에
전선을 동반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 남쪽 부분에서 있죠. 특히 이 전라 남북도 이런 지역에서 눈이 산발적으로 흩날리는 눈들이 또 굉장히 또 많이 내리기도 해요. 그런 눈들이 많이 발생하는 게 바로 이와 같은 이유예요. 똑같은 이유로 울릉도를 가셔도 울릉도에도 그렇게 눈이 많이 오게 돼요. 울릉도 많이 오는 게 바로 요와 같은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갈 때 거기에서 물이 응결하면서 구름이 형성되고 주로 눈이겠죠. 겨울이니까 눈의 형태로 내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당분간 눈 보기 힘들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도 별로. 네. 일기도를 보면 일기도에서 별로 네, 굉장히 늦게 움직이죠. 늦게 움직이는 게 다가 잠시 12월 30일쯤 12월 3일쯤 2일이고요. 2일도 약간 네, 구름이 끼겠죠. 그러다가 3일 정도, 3일 정도에 이걸 보면 우리나라가 전선의 바로 오른쪽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날만 잘 맞추면은 네, 눈이 올 가능성도 좀 있긴 있고 12월 3일이면 다음 주죠. 다음 주 월요일? 12월 3일이면 어? 이번 주말이네? 아, 오늘 30일이죠. 주말에 뭐가 오긴 올 것 같기도 해요. 주말에. 근데 이게 완만해가지고 그렇게 눈을 많이 만들어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볼티스티의 맥시멈도 그렇게 눈에 두드러지지가 않죠. 뭐 잘하면 눈, 주말에 아니면 그냥 구름만 좀 끼어 있는 그런 상태가 있고. 그리고 아니 온도를 보면요. 뭐가 안 보이네? 분석 일기 들어볼까요? 850을 볼까요? 지금도 보면 이게 850이니까는요. 이게 지금 고도죠? 고도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온도가 이렇게 결쳐 있죠. 그래서 계속 추워져요. 지금도 차가운 쪽에서 공기가 밀려오니까 당분간 뭐 오늘 내일까지는 계속 추워질 것 같아요. 더 온도가 떨어질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게 오늘 아침 9시인데 기상청이 옛날보다 좀 불친절한 것 같아요. 이게 예상도가 안 나와요. 현재만 보이고 현재치만 보이고 예상도가 바뀌지 않죠. 안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요게 지속되는 한 차가운 공기는 계속 몰려올 거고 이게 더 확장이 되면 네 그냥 차가운 쪽에서 계속 유지되다가 주말쯤에 이 저기압이나 요놈이겠죠. 요놈이 지나가면서 뭐 비나 눈을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보로 볼까요? 단기예보, 분기예보. 토요일 날 구름이 있는데 비는 아니네요. 비가 오는 정도는 아니고 이쪽 광주, 전라남도, 부산 이런 데 제주도에서 오는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놈 있죠? 그거가 약간 비를 고
중부지방 이후에는 비까지는 안 온 모양. 그냥 구름만 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아, 눈 보기 힘들죠? 눈을 좀 기대하실 텐데. 네. 자, 대륙의 동안하고 서한 기후를 설명하다고 그걸 말씀드렸는데, 대륙의 서한 기후의 가장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 자꾸 미국 얘기해서 좀 미안하지만요. 여러분, 워싱턴주 아시죠? 시애틀이 있는데, 거기 비가 엄청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왜 비가 많이 오냐면, 태평양에서 습기를 머무는 공기가 처음으로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그 시애틀 그 위치에. 그럼 그 아래에 있는 LA라든지 샌디에고는 어떠냐? 거기는 위도가 좀 틀려요. 거기는. 그래서 이게 실제 편서풍이 지나가서 육지를 만나는 곳이 그 시애틀, 오레곤 고주역이거든요. 브리티시 콜롬비아.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그 지역에서 비가 상당히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겨울에도 상당히 온도가 뭐랄까요? 좀 온화하다고 할까요? 같은 위도의 지역에 비교해 보면 시애틀이 상당히 온화한 지역에 속합니다. 그거의 또 대표적인 곳이 바로 영국이죠. 영국,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영국은 위도가 그 50도가 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겨울이 온난한 이유가 바로 대륙의 서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다에서, 특히 걸프 스트림에서 따뜻한 해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온도가 상당히 높고 또 그 강수량도 많이 나타나는 게 바로 영국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쪽이라고 하면은 뭐 아시아 대륙에서의 중국,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대륙에서 미국 동부 지역 그런 데가 다른 위도의 오도 지역보다 얘네들이 좀 춥고 건조하고 그런 기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계절풍 기후하고 편서풍 기후요. 지금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뭐 시애틀이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편서풍 기대예요.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면서 내가 바다 위를 지나서 육지를 만나는 곳 거기에서 이제 서한 기후가 발생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해당되는 게 바로 편서풍 기대고 편서풍 기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계절풍 기후라는 거는 계절에 따라서 얘가 굉장히 뚜렷한 온도하고 습도 변화를 갖는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몬순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몬순은 뭐 아시아가 제일 심하죠. 아시아, 우리나라, 일본을 포함해가지고 인도까지 그런 지역이 전체 계절풍 기후에 속하게 됩니다. 자, 여기 계속 나오죠. 우리나라 겨울에 한랭건조한 북서쪽 계절풍이 따뜻한 황해바다를 건너온 동안 기단이 변질되면서 수증기가 공급되어서 호남, 제주, 울릉도 등에 눈이 올 수 있다. 아까 방금 제가 그 레이더에서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겨울에 나타나요. 계절풍의 겨울이겠죠. 자, 이제 기후를 우리가 구분하는 법. 보통 쾌펜의 기후군을 써요. 쾌펜이라는 사람이 네, 지리학자인데요. 이 쾌펜 기후대를 여러분이 공부를 지금까지 중고등학교 때 이걸 가지고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 아는 내용이에요. 한번 볼까요? 쾌펜의 기후에 따라서 기후 지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특징적으로 보면 A, B, C, D, E, F, T 이게 가장 중요해. 이게 온도에 따라서 나는 거죠. 캐피탈, 대문자 A, B, C, D, E, F, T로 형성되는 게 가장 이고요. 그 뒤에 이제 또 W하고 S, 뭐 소문자 S, A, B 이렇게 나누기도 하거든요. 이거를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이거 다 외웠어요? 궁금한데 안 외웠나? 아, 외웠지. 그럼 그냥 있다는 것만 알아요? 외웠을 것 같은데 이걸 모른다고? 자, A는요, 열대 기후를 뜻해요. 쾌펜에서. 연중 기온이 18도 이상이어야 돼요. 적어도 요거는 여러분 외워두세요. 요거. A, B, C, D, E, F, T. B는 건조기를 뜻합니다. B는. 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더 큰 기후예요. 여러분,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클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강수량 증발을 많이 해봤자 강수량만큼 증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가증발량이라는 건 물이 충분히 공급됐을 때 증발할 수 있는 포텐셜, 양이에요. 그 양이 강수량보다 더 커요. 그렇다는 거는 비가 오는 족족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증발한다는 얘기겠죠. 가증발량이 강수량보다 클 경우를 우리가 건조기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온대기후, C로 표시해요. 우리나라가 여기에 포함되죠? C는 기후 연중 가장 추운 평균 기온이 영하 3도보다 높고 18도씨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가장 추울 때 온도가 3도에서 18도 온도라는 거예요. 3도에서 18도. 우리나라가 대부분 남쪽이 여기에 속해요. 평균 기온이 3도에서 18도 사이입니다. 가장 추운 달이에요. 가장 추운 달이 언제냐? 2월 달입니다. 2월 달. 1월에서 2월 달이죠. 그다음에 냉대기후. 냉대기후는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3도, 영하 3도보다 아래예요. 그런데 가장 따뜻한 날의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인 곳. 이게 냉대기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대기후는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이 10도 이하인 곳. 우리나라는 온대와 냉대 사이겠죠? 그렇지만 일부 한대도 포함합니다. 뭐 개마 우리나라는 고산지대가 있잖아요. 한반도 전체로 놓고 남한 말고 북한까지 포함을 하면 냉대 한대까지도 포함하고요. 그리고 F라는 거 있죠. F는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이 0도 이상. 이 F가 들어가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영구 동토를 얘기해요. 영구 동토라는 건 얘가 겨울에도 여름에도 온도가 0도 이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름에도 땅이 안 녹아요. 그런 상태를 영구 동토라고 그러는데 시베리아의 가장 북단 끝 있죠? 그런 지역이 영구 동토에 해당이 돼요. 거기는 여름의 온도도 0도 이하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F. 그런 지역의 특징은 여름에도 땅이 얼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툰드라. 가장 따뜻한 날의 평균 기온이 0에서 10도인 경우를 우리가 툰드라고 얘기하고요. 툰드라. 그 다음에 S, 캐피탈 S를 쓰면 초원기후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를 사바나라고 얘기합니다. 사바나 또는 스텝이라고 얘기해요. 스텝. 그 다음에 W라고 하는 건 사막기후라고 얘기합니다. 사막은 데절트죠. 데절트. 요거 정도는 여러분 그래도 이건 외우기 쉽죠. 이 정도는. 이 정도도 안 외웠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진짜? 뭘 가르치는 거야? 이걸 대학교에서 알려줄 수는 없는데. 이건 상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저도 여기서부터는 헷갈려요. 저도 솔직히 여기서부터는 못 외우는데, 여러분은 외우게 하려고 시키려고 외우게. 여러분은 외워야겠죠? 저는 못 외워도. 여기 A인데, 소문자예요. 이거는 가장 따뜻한 날의 평균 기온이 22도. 외우기 싫죠, 벌써. 저도 그래요. 아무튼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A, B, C, D. 자, A, B, C, D는 몰라도 돼요. 그런데 F라는 거 있죠. 이 F가 오면은 연중 비가 많이 올 때. 그러니까 1년 내내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을 F. 아까 얘기했던 시애틀 그런 데 있죠. 오레곤의 북쪽 시애틀. 이런 데가 거기에 해당됐죠. 또는 열대우림 있죠. 정글. 열대우림, 아마존이라든지 아프리카의 그런 밀림, 이런 데들이 이런 F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G는요, 가장 따뜻한 달이 하지 및 우기죠. H는 연중 고온이라는 건 열대 지역이겠죠. 연평균 기온이 18도 이상. I는 연교차가 5도씨 이하. 정하죠. 연평균 기온이 18도 이하이고 가장 따뜻한 날이 18도 이상. 그 다음에 K에 점을 찍은 K 프라임이에요. 겨울철의 저온. 그 다음에 가장 따뜻한 달이 18도 이하. 이런 게 있어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둘 건 요 F 정도. 그 다음에 이 A가 가장 온도가 높은 거겠죠? 뭔가에 이 스몰 a가 붙으면 무지하게 더운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이 22도니까요. 굉장히 더운 거죠.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당연히 더 높이 올라가죠. 그래서 저 위로 한대나 이런 데 들어가면 22도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네. 이것만 있으면 또 말다 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L이에요. I가 아니고 L입니다. L이면 연중 기온이 10에서 22도. M, 열대 계절풍. N, 안개가 많고. N 프라임, 안개는 적으나 습도는 높고 신선하고. 그리고 N 더블 프라임도 있어요. N 프라임과 같은데 가장 따뜻한 기온이 28도. 아, 이거 어떻게 외워, 그렇지? 여러분은 외워야 되겠지 않을까? 자, 요거는 좀 눈여겨봐 주세요. 스몰 s하고 스몰 w가 있는 게 있어요. 아까 스몰 f는 뭐였어요? 계속 1년 내내 비 온다고 그랬죠. 근데 스몰 s는 여름에 비가 적은 거예요. 스몰 s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스몰 w가 붙으면 겨울에 비가 적은 거예요. 이게 몬순인 거죠. 그렇죠? 몬순인데 여름 몬순이냐 겨울 몬순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그만 소문자에서는 스몰 f, 스몰 s, 스몰 w 요 정도만 여러분이 좀 봐주시면 괜찮아요. 그게 가장 많이 쓰여요. 자, 이제 그걸 가지고 직접 하나씩 봅시다. 열대 우림, AF. F가 뭐라고 그랬어요? 열대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F는 뭐예요? 1년 내내 비 온다고 그랬었잖아요. 이런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 열대 우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말하는 줄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열대 몬순. A인데요. M이에요. M은 뭐더라? 아, 중간형 열대 계절풍. 이것도 몬순이죠? M 몬순. 그래서 AM은 열대 몬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열대 몬순이 어디냐? 인도죠, 인도.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인도, 필리핀 이런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열대 사바나. 자, A가 열대였죠. W가 뭐라고 그랬죠? W가 겨울철에 비가 안 오는, 그렇죠? 비가 안 오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계절에 따라서 비가 오고 안 오고 하는 게 굉장히 뚜렷한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시면 여러분 동물들이 계절에 따라서 대이동을 하잖아 초원에서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비가 오는 계절이 얘가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요. 여름과 겨울. 주로 열대 사바나가 이게 W니까 겨울에 비가 안 오고 여름에 비가 오는 그렇죠? 보통 일반적인 케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사바나가 전체가 다 이렇게 말라요. 그러다가 비가 오는 여름에 되면 비가 오고 그러면 이제 그 풀이죠. 풀이 자라면 다시 동물들이 주로 초식동물들이겠죠. 초식동물들이 다시 회귀하는 그런 걸 반복하는 지역이 바로 열대 사바나 지역이죠. 그 다음에요. 이건 아열대라고 그랬죠. 아열대. 그 다음에 여기 W라는 게 사막이라고 그랬죠. W가 나오면 사막이에요. 캐피탈 W. 그 다음에 H가 들어가면은 이게 온도인데 아까 뭐라고 그랬었죠? H. 이건 기억하지 못한 뭐였는데? H가 뭐였어요? 연중 고온인데 연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인 거예요. 네. 이거는 외우지 마세요. 그냥 네. B하고 W만 이해하셔도 돼요. 아열대 사막 기온. 아열대 B하고 W만 있어 아열대 사막이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아열대죠. S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것도 S는 스텝이라고 그랬죠. 사바나 지역이라고 했죠. 초원 지역. 사막기후하고 비슷한데 그래도 여기는 풀이 자라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온대 사막기후 BW가
BW가 돼 있고요. K가 뭐였죠, 아까? K가 연평균 기온이 18도고 딱 가장 따뜻한 날이 18도 이상. 네, 그렇대요, 여러분. K라는 게 온도고 W는 사막이라고 그랬죠? 온대 사막, 아열대 사막, 온대 사막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BSK. 자, S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스텝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텝 사반하지요. 온대 스텝 기후죠. 온대 지방의 초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K는 온도를 얘기하는 거고, 뭐 18도를 기준으로 하겠죠. 그렇고, 그 다음에 C라는 거는 B보다는 온도가 조금 떨어지는 거죠. 온대기후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기 온대라고 했지만 C가 원래 온대기후죠. 지중해수성에서는. 온대 또는 아열대도 C가 들어갑니다. A는 열대고요. 그 다음에 B, C 이 정도가 온대하고 아열대 또는 온대에 속합니다. B가 건조기후고 C가 아열대죠. 온대 아열대. 뭐 CS, 네, SAP, 헷갈려요 지금. CF, F는 알죠, 그렇죠? F하고 W는 알죠? F는 그러니까 1년 내내. 스몰 W는 겨울철에만 건조한 거.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몰 S가 뭐였죠? 스몰 S? 스몰 S가 여름에, 맞죠. 스몰 S가 여름이죠. 스몰 S. 여름에 비가 적고 오는 거. 지중해가 여름에 비가 좀 적게 오는 거죠. 그리고 이 A, B는 온도에 대한 걸 거예요. 그리고 F는 뭔지 아시죠? 그다음에 C 역시 온대인데 B하고 C 서한 해양성이라고 하는데 B하고 C도 이것도 여름 온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CFB, CFC를 서한 해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D로 넘어가요. D가 넘어가면 이때부터 이제 냉대 또는 네, 냉대라고 하는 거죠. 그게 F냐? 여긴 F는 1년 내내 비가 오는 거. 여기 W는 겨울철에 비가 안 오고 여름철에 비가 오는 거. A하고 B는 온도에 대한 거. 아까 평균 기온으로 본 거죠. 다음에 아한대 기후. 똑같이 D예요. 이거 한대입니다. 이거는 F라는 거는 비가 오는 계절 뜻하고 W도 계절 뜻하고 D는 역시 또 온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온도까지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다음에 툰드라. 툰드라가 아까 E 있었죠? E하고 T 여기. 아까 E가 한대 기후인데 거기에 T를 붙이면은 툰드라 기후입니다. 한대성 툰드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F가 영구 동토. 아까 말씀드렸죠. 한대인데 F가 붙으면은 가장 따뜻한 날이죠. 온도가 평균 온도가 0도 이하로 있는데 이게 영구 동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책에 없어서 제가 별도로 가져왔어요. 작년에 썼던 건데요. 이게 그룹 A예요. 그룹 A. 이거 열대지방이죠. 열대지방에 이거는 F 지역이겠죠. 이건 F, 트로피컬 웨 AF. 이거는 여기가 초원지대잖아요. 그렇죠? 초원이니까 뭐겠어요? A인데 AW나 뭐 A나 AS일 수도 있겠죠. 이게 북쪽이냐 그러니까 적도지방을 중심으로 이게 남반구냐 북반구냐에 따라 가지고 겨울철에 비가 오거나 여름철에 비가 오는 게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여름철 겨울철이 그게 1, 2, 3, 4 월수로 하면은요. 그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몬순이니까 AM으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림만 보세요. 그리고 보면 이게 온도고요. 실제 이게 강수량이에요. 이건 AW인데요. AW인데
이게, 이게 AW야? 1년 내내 거의 비가 오는데. 아, 이건 AF예요. 미안합니다. AW는 요쪽 거예요. AW. 보세요. 여름철에 비가 왕창 오죠? 그죠? 온도는 높은데. 그러니까 겨울철에 건조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AW. 이건 AF. 온도하고 강수량을 봐도 이게 대충 어디에 속하는지, 퀴펜 기후대에 어디에 속하는지 알 수가 있어. 여기에다가 뭐 스몰 S니, 스몰 A니, B니, C니, D니 이거는 구별을 못해요. 저도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은 요 정도만 A, B, C, D, E, F, T까지 있죠. 거기에다가 이게 F인지 또는 W인지 S인지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룹 B. 그룹 B는 보통은 이게 건조 기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왼쪽 게 BW. BW 사막이라고 했잖아요. W는. 이건 사막, 오른쪽 건 사막은 아니죠. 초원이니까 BS. 왼쪽은 BW, 오른쪽은 BS.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만 봐도 이렇게 큰 것들은 구별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네, 강수량을 보면 B라는 건 건조니까 거의 강수량이 없어요. 강수량이. 있어도 조금 있는 거죠. 조금 있는. 온도도 이게 열대가 아니니까 계절별로 온도차가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 온도차가 있는데 온도가 상당히 높고 상당히 높으면서 강우량은 작고 이건 B이고 거기에 이제 이게 강우량이 겨울에 오느냐 또는 여름에 오느냐에 따라서 스몰 S냐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겠죠. 자, 여러분 바다에 대양에 그 고기압이 형성되는 거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이게 북대서양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 북대서양 고기압이 있거든요. 이게 고기압이니까 이렇게 바람이 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람이 불 때 여기에 바다에서 생긴 습한 공기가 육지를 만나요. 육지를 만나게 되면은 그 이 따뜻한 공기가 육지에서 얘가 그러니까 특히 새벽 시간대는요, 육지에서 복사 냉각이 이루어지면 육지의 온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육지에 들어오면 바로 해안에 접한 지역에서 물들이 응결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안개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그 캘리포니아 같은 데 있죠. 비는 거의 안 오지만 얘네들이 해안가에 가면 안개가 특히 아침에 쭉 퍼지는 일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요. 바로 이 고온이고 습한 공기가 육지로 새벽에 들어오면서 냉각된 육지의 지표면 위에서 응결하면서 생긴 그런 안개성 비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지역, 대륙의 서쪽 이런 데 많이 생겨요.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남미비아의 사막인데 이런 지역들 있죠. 이 남미비아 사막의 서안 쪽에 의외로 강수량이 높아요. 사막인데도 그게 바로 그 태평양의 고기압이, 대서양이죠. 남대서양의 고기압이 불어오는 그 해양성 공기에 의해 가지고 안개가 형성돼서 생기는 강우 현상입니다. 이런 것들도 지역적으로 조금 존재한다는 거. 그러니까 비지역, 사막 지역이긴 하지만 이런 일이 가끔 존재한다는 거. 그 다음에 C 지역, 이게 온대죠. 온대. 온대가 쭉 여기가 나와 있지만, 네, 요것만 알아주세요. F냐, S냐, 이런 것들만. 여기 있는 A, B 이런 것들은 아실 필요 없으세요. 거기에 따라서 온도하고 강우량 나타나는 거죠. 강우량이 이것도 변화가 좀 있는데 이 정도만 해도 F를 취급하나 봐. 여기 보시면 이게 F예요. 강우량이 아예 제로로 가야 그때부터 S를 붙이든지 W를 붙이든지 해. 그러니까 이 정도만 돼도 거의 F다. 강우량이 일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D그룹 한대죠. 한대는 주로 이런 그
나무들 숲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요. B로 시작을 하고 비가 많이 오면 F, 어? 그다음에 여름철, 겨울철에 따라서 S하고 W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 E가 이제 굉장히 추운 한대 지역이죠. 한대는 툰드라하고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툰드라하고 EF라는 건 영구동토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모양을 보면 사진 찍은 거 보면 어떤 지역이다라는 걸 금방 알아요. 문제는 이런 지역적으로 위도에 따라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변하는 그런 기후대가 좁은 지역에서도요, 한꺼번에 나타날 수가 있는데, 높은 산이 있으면은, 밑에는 초지였다가, 이게 숲지, 그 다음에 이게 침엽수림. 처음에는 화렵수가 나타나고, 침엽수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고산지대가 나타나고, 눈이 쌓여있는, 거의 영구 동토까지 이렇게 하나의 좁은 지역에서 하나의 기후대가 다 나타나기도 하는 거를 이걸 고산기후라고 얘기해요. 하이랜드 클라이맥. 고산기후 따로 별도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H라고 그래가지고요. 아까는 H가 없었죠? A, B, C, D, E, F, T만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H를 우리가 따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20분이 넘었잖아요. 네. 쉬었다가 할게요. 네. 이걸 지나가니? 여기 조금 환기 좀 할게요. 네. 그래서 뭐 했었어? 침대 다녔잖아. 속상해를 보내. 이게 뭐야? 진짜 많다. 진짜 너무 먹어야 정말 신나요, 저번에. 근데 스토리부스 진짜 좋아해. 진짜 좋아. 어머니도 진짜, 엄마는 진짜 좋아해. 그리고. 어. 나 시간 없어.
들으니까 아 휴대폰을 바꿨어. 뭐라는 나도 이제 중국에 있어하고 내돈내산이야. 누가 왔네? 진짜 눈이 엄청 크는 거야? 역시 미쳤지. 경진이 뭐나? 12? 12, 12. 진짜 엄청 예뻤지. 아, 지금 AOD가 꺼져 있는 중이었어. 준이 엄청 있네. 지금 생각이나 지금 근데 화질 안 깨져. 막. 거기 카메라가 이런 티가 나. 그래서 아무튼 뭔가도 모르겠네. 규리 그럼 몇 시간 못 찾겠네, 제대로. 나가지고 쉬어. 쉬어. 그치. 우리 무슨. 직업으로 태어났는데. 그게 뭐야? 뭐가? 책가 있었어. 시간에? AOD. 그게 꺼져 있더라. 뭐 하는 거야, 지금? 배 꺼져 있는 상태야. 처리했다. 비 날리는 이거. 헐, 진짜? 전 처음 알았어. 전 처음 알았어. 아, 진짜. 아니, 계속 이렇게 안 돼. 처음 되잖아. 그런 게 있어? 그래. 맞아. 귀여워. 네. 깜짝 놀라네. 그니까. 진짜 깜짝 놀랐다. 이제 잠들었나? 막판에 딱 뜬 거야. 왼쪽이가 진짜 그래서 그냥 백선씩 해가지고 전에 시간에 너무 좋았어. 나는 넌 저거 있었던데? 저 친구가 알고 누가 저랬지. 진짜 뭐. 아 맞아 맞아. 그 생각은 잘 생각하겠다. 이런 진짜 안 근데 듣기 싫은 거 아니 그 진짜 나도 진짜 그렇거든. 그냥 저기 펴나가 싫다는 거 펴나가. 진짜 그래. 그래 나처럼 저기 어떻게 알았지? 그렇지 좋지 않아. 실제로 좋다. 네. 자, 수업할까요? 우리나라의 기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쾌펜 구분으로 하면요. 아주 간단해요.
온대하고 한대로 나눠요. 쾌팽 기후 구분은 최하늘, 가장 낮은 낮은 달에 평균 기온을 영하 3도로 구분한다고 했잖아요.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3도 이하면은 한대, 그보다 높으면 온대로 나누는데, 우리나라는 온대와 한대의 경계 부분에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몇 가지 또 이걸 세분화하기 시작했어요. 세분화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올량지수 부분이에요. 올량지수 부분이라는 건 월 평균 기온이 5도 이상인 달에 대하여 월 평균 기온이 5도라고 생각하시면요. 보통 한 3월부터 해당됩니다. 3월, 뭐 4월부터 하는데 그 달의 기온에 식물 생장, M입니다. 내가 아니고 필요한 최저 기온을 뺀 거를 5를 빼고 나머지 것들을 그 이상인 것들 몽땅 더하면 이상값들 더하면 그걸 올량지수로 하는데 올량지수로 하면 우리나라를 5개의 기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개마고원, 북부, 중부, 남부, 남해안. 이해되죠? 그렇죠? 우리 지금 한반도 남쪽에서는 중부, 남부, 남해안 이 정도일 거예요. 개마고원하고 북부는 북한 얘기고. 자, 이것도 심심하니까 또 어떻게 했냐면은 이 올량지수 5개에다가 쾌팽 기본을 또 조합을 해가지고 13개로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그 결과만 좀 보여드릴게요. 왼쪽 게 쾌팽에 의한 기후 부분입니다. 온대하고 냉대인데 우리 서울도 냉대에 들어가죠? 이걸로 하면은 당연하죠. 2월, 1, 2월에 최한의 달의 평균 온도가 영하 3도 이하예요. 영하 3도 이하. 근데 냉대에 들어가. 그리고 온대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거를 올량지수로 하면은 5개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남해안, 그다음에 남부, 중부, 북부, 그다음에 개마고. 우리나라 그 산악지대 있죠? 우리나라 대관령이라든지 이런 태백산맥 근처에 있는 여기 일부 소백산맥까지도 포함을 하는데요. 그 산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북부에 포함이 돼요. 자, 재밌는 거. 이 하얀 지역이 어디게요? 이게 어디겠어? 용이냐, 용이니, 지금. 우리가. 왜 추운지 아시겠죠? 여기가 해발 고도가 200m가 좀 넘어요. 해발 고도가 200m. 그러니까 서울보다 기본적으로 온도가 2도는 더 낮죠. 2도 낮기 때문에, 네, 여기가 한 대 들어가요. 사실은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요 위치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좀 높은 고도예요. 사실 조금 고도를 더 높여야 되는데, 그래도 아무튼 우리가 공부하는 동네가 굉장히 추운 우리나라 기후 부분으로 하면은 북부 기후에 포함이 된다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여기 어디겠어요? 지금 대관령 기후하고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설마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5개의 기후로 하면 용인 요 지역은 대관령하고 거의 맞먹는다. 생각하셔도 돼요. 자랑스럽죠. 자, 이거를 13개로 나누면 그래. 이 오른쪽처럼 돼요. 남해안 대구 특수형이라는 게 있죠. 이게 분지기 때문에 그래요. 대구가 산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쌓여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후가 조금 독특해요. 그다음에 서인형, 동인형, 뭐 서울은 또 서인형이긴 하긴 한데요. 이건 남부 서인형이고요. 이건 그냥 서인형, 중부 내륙, 뭐 중부, 북부 서인형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이렇게까지 나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마 한 5개 정도가 저는 올량지수가 제일 그럴듯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 중고등학교 때 요걸로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이거 안 나오죠.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외우라고 할까봐. 그 지리적 구분을 한 걸 13개로 나눈 건요. 그게 그냥 나눈 게 아니고 사실은 의미가 있어요. 이거 온도하고 강우량을 다 비교해가지고 나눈 건데 사실 잘 보면 그렇게 또 차이가 있는 것도 예, 아까 쾌펜의 기후 부분에서 나타나는 온도하고 강우량의 편차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렇게 나누는 거가 그 작물이라든지 특정 작물의
생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또 굉장히 민감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이게 이런 지리적 구분이 의미가 없지만 여러분이 무슨 뭐 농사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작물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살림을 한다든지 나무를 키운다든지 그럴 때는 이런 게 굉장히 크게 또 의미가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쓸모없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작물이라는 게 온도 1, 2도에 굉장히 민감한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분화하는 거가 잘못된 접근은 아니에요. 우리가 단지 외우기가 힘들어서 그냥 귀찮을 뿐이지 사실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거는 맞는 얘기예요. 네, 학습 내용 정리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13장을 끌었어요. 끝났어요. 13장. 사실은 뭐 그냥 읽어보면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강의가 필요 없는 그런 내용들이요. 13장은, 네. 우리가 수업 진도가 기말고사가 언제죠, 여러분? 21일인가? 21일이죠. 저희가 수업을 할 수 있는 게 14일까지죠. 14일까지. 근데 아마 12일 날 끝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2일 날 종강을 할 테니까. 이게 보강주일이죠? 12, 14가 그렇죠? 네. 보강주일에 월요일만 쓸게요. 맞죠? 내가 수요일도 빼먹은 적이 있나? 수업을 안 한 적이 있나? 수요일 날? 보강을 해야 되나, 14일 날? 아니라고 하겠지, 무조건. 내가 여기 물어본 게 잘못이지. 찾아볼게요. 아마 14일은 필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12일 정도에 종강을 하는데 이때 리뷰도 같이 겸해서 해드릴게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면 끝나는데 뭐 14, 15, 16인데 진짜 읽어보면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크게 진도에 제가 염려를 안 해서 그냥 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후변화는 제가 조금 여러 설명할 게 몇 개 있어요. 13장이 그냥 오징어 땅콩이었고 14장은 조금 설명을 할 게 필요해요. 자, 기후라는 거가 과거에 굉장히 크게 변화했던, 역동적으로 변화했다라는 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걸 찾아낸 게 있는데, 그런 과학적으로 그런 온도의 변화를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법이 있어요. 그런 기법을 우리가 기후 지시자라고 하는 건데, 크라임의 프락시라고 하는 건데, 이런 기후 지시자를 이용해서 온도를 추정을 합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그래도 비교적,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추적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나무 나이테, 화석, 그다음에 해적물의 동위원소, 동굴의 퇴적물, 빙하코어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과거의 기후를 우리가 추적을 해요. 한 가지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굉장히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지시하는 어떤 특정 기후의 값들을 그거 하나로 가지고 만족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걸로 검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 기후를 산정을 하기 때문에 과거 기후에 대해서 신뢰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한 가지 방법만 썼다면 그게 잘못될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동일한 결과를 우리가 산출해냈다면 상당히 믿을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접근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나무의 나이테. 나무의 나이테는요, 나무가 가장 우리가 오래 거슬러 갈 수 있는 게 뭐 한 2000년 전? 2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실제 2000년 전의 나무는 우리가 그걸 나이테를 검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보호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 수 있는 게 보통 한 1000몇백 년 전? 그 정도까지 우리가 기후를 추적이 가능해요. 가장 대표적인 기후의 지시자고요. 이 온도에 따라서 나무의 생장 차이가 있죠. 그래서 나이테가 나오고요. 근데 명심하세요. 나이테는 온도뿐만 아니고 습도에도 굉장히 민감해요. 습도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나이테의 크기라든지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온도뿐만 아니고 습도도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산소 동위원소가 기후 추적하는 데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 이건 원리만 알아두세요. 원리가. 자, 이건 간단해요. 자, 물을 만드는데 H2O라는 게 있어요. H2O. 근데 거기에 이 산소가 안정된 동위원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6짜리하고, 그리고 하나는 18짜리가 있어요. 얘가 질량이 달라요. 16하고 18짜리. 당연히 18짜리가 무겁겠죠. 그렇죠? 18이 무거운데,
H2O, 화학적인 성질은 똑같아요. 근데 질량만 달라. 그런데 얘가 어떤 일을 벌이냐면 바다에서 거의 대부분의 수증기라는 건 바다에서 공급되는 거 알죠? 바다에서 공급될 때는 일단 물 분자, 액체에서 기체로 떨어져 나가야 돼. 그런데 여러분, 가벼운 놈이 잘 떨어져 나가겠어요? 무거운 놈이 잘 떨어져 나가겠어요? 무거운 놈이 잘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물이 많이 증발한다. 온도가 높으면 물이 많이 증발하겠죠? 물이 많이 증발하면은 가벼운 놈들은 주로 물 수증기 해가지고 공기로 빠져나가고 물에서는 무거운 산소 원자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 때에는 몇천 년간 그게 지속이 된다면 바닷물에 있는 산소 동위 원소가 무거운 놈들이 주로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조개 같은 거 있죠. 조개가 칼슘으로 서 있잖아요. 그렇죠? CaCO3로 돼 있잖아. 거기에 산소가 3개나 붙어 있거든요. CaCO3 폐각류에서 이 CaCO3에서 산소를 뽑아서 거기에 O18하고 O16의 비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폐각류에서 O18이 따를 때보다 O16보다 훨씬 상대적으로 많다. 그럼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얘가 살았을 때는 바닷물의 온도가 높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높았으니까 가벼운 놈들이 다 빠져나가고 뭐예요? 무거운 놈만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걸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동위 원소 B는 온도와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제가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미안해요. 이게 반빙기에는 감소하고 빙하기에 내가 하나의 과정을 빼먹었어요. 온도뿐만 아니고 뭐가 되냐면 바닷물이 있고 이 육지가 있으면은 물이 그러니까 빙하기에는요 이게 증발해서 어디로 가겠어요? 육지에 가서 많이 쌓이죠. 많이 쌓이면 여기 어때? 증발된 것 중에서 OH의 양이 이쪽에 더 바닷물에 많겠죠. 가벼운 놈도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얼음으로 갈 거예요. 미안합니다. 얘가 여기 써 있는 대로요. 빙하기 때 O18하고 O16의 비율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바닷물 속에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OH가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왜? 가벼운 놈들이 증가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O18하고 16, 오의 비율이 이게 빙하기 때 높아요. 빙하기에서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웨백스로 들어온 친구들 있는데요. 빙하기 때 이 O18하고 O6의 비율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온도가 높을 때는 이게 감소한다는 그래서 산소 동위 원소 B는 대기 온도와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과거의 온도를 추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빙하의 코어예요. 빙하의 코어라는 건 주로 그린랜드하고 남극에서 우리가 채취를 해요. 거기는 영구로 얼음대에서 형성되어 있는 빙하가 있고요. 그 빙하가 몇만 년 전, 몇십만 년 전까지 이렇게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우리가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있는 얼음들을 뽑아내면 그게 몇십만 년 전, 몇만 전에 내렸던 눈이 얘가 다져지면서 이게 얼음이 됐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공기층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 공기층에 있는 공기를 우리가 뽑아서 그 안에서 동위원소비를 얻을 수 있거든요. 산소 동위원소비. 그러면 이 산소 동위원소비를 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수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위원소비 말고도요, CO2라든지 메탄 같은 온실가스의 농도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도 역시 온도를 역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기후변화의 원인을 보면요, 요건 조금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몇 가지 중요한 인자들이 있는데, 천문학적인 인자, 그다음에 지표면의 변화, 지표면의 변화는 뭐 화산활동이라든지 또는 산맥이 형성되라든지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산 폭발 하면은 굉장히 많은 양의 먼지, 화산재가 나와요. 이 화산재가 대기 중에 들어가게 되면 햇빛을 차단해요. 햇빛을 차단하면서 온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 내부의 변동성이 있고요. 여기
사실은 하나를 더 포함을 해야 되는데 뭐 쉽게 일어나지는 않는 일인데요. 여러분, 뭐 만약에 그 유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구하고 충돌하게 된다. 그죠? 그럴 때도 굉장히 많은 기후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거의 확률적으로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포함을 안 시키지만 거의 랜덤하게 일어나고요. 사실은 그 미디어라이트라는 거 있죠. 유성이 굉장히 큰 유성이요. 지구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그 기후가 급변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6,700만 년 전에 공룡이 멸망한 변동 시기가 있었죠. 그때 지름이 한 11km 정도 되는 유성이 지구하고 충돌했다고 하는 가설이 있어요. 그것도 가설이긴 한데, 아무튼, 그게 기후변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가 온실기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대기 중의 에어로졸의 증가.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천문학적인 인자라는 건 크게 세 가지예요. 이심류라고, 다음에 황도 경사, 다음에 세차운동. 그런데 이 주기들이 달라요. 공전주기라고 하는 거 있죠? 공전주기는 이렇게 원 모양에서 이렇게 긴 타원형으로 가는 공전 궤도가 이렇게 10만 년 주기로 한 번씩 변화를 한대요. 왔다 갔다 사이클을. 그러면서 지구가 태양과의 거리가 달라지겠죠. 그러면서 당연히 지구에 들어오는 에너지 값이 달라지니까 기후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20률의 변화고요. 공전궤도. 다음에 황도 경사라는 거. 이건 4만 년에 한 번인데 지구 자전축이 지금 이렇게 꺾어져 있죠? 23도 정도? 그것들이 경사가 어떨 때는 더 이렇게 뭐랄까 수직으로 가고 어떨 때는 더 눕고 요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바로 황도 경사라고 하는데요. 그게 4만 년에 한 번이고요. 그리고 자전축이 이건 경사도가 변하는 거고 아예 각도가 거꾸로 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 이쪽 방향으로 계속 유지되는데 이게 반대 방향으로 넘어가는 이거를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2만 6천 년에 한 번씩 나타난대요. 이 세 가지의 공정궤도의 변화에 따라서 지구가 어떤 특정 위도에서 받는 태양 에너지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기후 값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거의 짧아도 몇만 년이죠. 몇만 년에 가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수천 년 단위에서는 천문학적 인자가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천문학적 인자 여기에 포함은 안 돼 있지만 뭐 유성이 거대한 유성이 지구하고 충돌한다. 이런 것도 기후변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아까 참 얘기하다 말았는데, 만약에 유성이 진짜 10km 정도짜리가 떨어졌다. 지구의 어딘가에 떨어졌다. 그러면 지구는 거의 문명은 멸종을 해요. 멸종을 하는데 엄청난 충격 때문에 처음에는 거의 어마어마하게 불덩이가 하늘로부터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떨어진 다음에 그게 에너지가 크니까 그 거의 녹아있는 상태의 바위라든지 이런 흙 같은 것들이 대기 중으로 흩어지고 그게 이제 내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 지구에 걸쳐서 굉장히 뜨거운 그런 뭐랄까요 암석이라든지 이런 조각들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떨어지자마자 한 몇 시간 정도에는 며칠까지는 지구 지표면에 있는 거의 대부분이 다 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온도가 뚝 떨어집니다. 왜? 엄청난 양의 먼지가 하늘을 가릴 거거든요. 성층권에 유입이 됩니다. 성층권은 비가 안 와요. 대륙권에서는 먼지가 있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싹 씻겨 나가는데 성층권에서는 먼지가 씻겨 나갈 수 있는 비가 안 와. 그러니까 성층권에 유입이 되면 스스로 질량에 의해서 얘가 떨어져서 제거되지 않는 한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미세한 입자들은 떨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 성층권을 배회하겠죠. 그러면서 오랜 시간 태양빛을 차단하다 보니까 이제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급격히 떨어지면서 지표면에 있는 것들이 불에 타죽지 않으면 두 번째는 굉장히 오랜 시간, 몇 년간에 걸쳐서 온도 때문에 추워서 죽고 작물이 없으니까 배고파서 죽겠죠. 그게 유성이 떨어지는 굉장히 큰 시나리오예요. 유성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당면할 수 있는 문제들이 거기 나타나. 그렇기 때문에 요새 나사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실험도 했잖아요. 뭐 미리 그걸 우리가 충돌할 거를 우리가 인지한다면은 그걸 뭐 폭발을 시키든지 아니면 궤도를 수정해가지고 지구하고 충돌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 뭐 좀 이루어질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는 너무 랜덤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 천문학적인 인자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고 그거는 과거에 6,800만 년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후변화로 감안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적인 기후 중에서요. 태양의 흑점 변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금 한 500년부터 1800년도까지요. 1800년도까지 전 세계적으로 온도가 떨어지는 소빙하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대기근이 나타나고. 근데 그 시기를 보면 태양의 흑점이 그때가 최소일 때예요. 이게 지금 태양의 흑점의 개수를 뜻하는 건데요. 1600년부터 1750년대까지 태양의 흑점이 1600에서 특히 1700년대까지는 거의 없죠. 태양이 흑점이 작다라는 건요. 태양의 에너지가 표면 온도가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표면 온도가 낮으면 당연히 지표면에 떨어진 에너지가 작으니까 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 중세 시대의 소빙하기가 이 태양의 흑점에 의한 에너지의 감소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요새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핵심 얘기예요. 결국은 이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이것도 거의 랜덤하게 일어나는 일이어서 이 소빙하기가 온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지구 온난화가 아니고 빙하기를 걱정해야 될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건요. 여기 보시면은 보면 2000년 전에요. 여기 2000년 전에 보면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흑점에서 떨어지고 온도가 떨어지는 이런 시기가 있었죠. 이런 시기 그렇게 온도가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요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올라가다 이렇게 떨어질 때, 요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걱정할 텐데 이때는 소빙하기에 대해서 또 걱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와, 이거 다시 소빙하기가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걱정을 했었어요. 특히 이때가 언제냐면 소련하고 그때는 지금 러시아가 아니고 소련인데요. 미국하고 소련이 굉장히 서로 간에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었어요. 냉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냉전이라고 하면서 서로 핵으로 유업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핵무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때고요. 그 이후에 많이 줄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1980년대 그 초반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구 멸망이 핵전쟁에부터 출발할 거라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핵의 전쟁이었을 거라고요. 핵의 전쟁하면 아까와 똑같이 유성이 떨어졌을 때 흙먼지가 성층권에 들어간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핵폭탄이 그냥 지표면서 터지고 그 끝이 아니에요. 굉장한 양의 흙먼지가 성층권으로 유입이 돼요. 성층권으로 유입이 되면 아까와 똑같이 얘들의 먼지가 성층권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머무르고 그러면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걱정 속에 살았을 때가 바로 이때예요. 1980년대까지. 실제 온도도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지구온난화 걱정 안 했어, 사람들이. 빙하기를 걱정했었어. 그때는 빙하기. 그러다가 이렇게 쭉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내려오죠? 특정 개수는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온도는 어떻게 하는지 지금도 2000년대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한 거야. 이거는 지금까지 인간이 관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흑점의 개수나 이런 흑점의 개수, 태양 표면의 온도, 에너지에 의해 가지고 지구 표면의 온도가 결정이 됐었는데 주로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 인간이 어때요? 내보내는 지구 온실가스의 효과가 그걸 다 커버하고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과거보다 왜 과학자들이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냐면은 몇 가지 증거들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 얘기가 바로 온실기체의 증가입니다. 1958년부터 미국의 마우나로아라는 게 어디냐면 하와이 섬 알죠? 하와이 섬이 몇 개가 있는데 가장 큰 섬을 빅아일랜드라고 해요. 화산섬인데 지금도 화산이 터지는 산이에요. 그 화산섬의 한 가운데 마우나로아라는 산이 있고요. 마우나 키아하고 마우나 로아가 있는데 마우나 로아 쪽에 그 해발 고도가 한 3,400m 되는 곳에 관측소가 있어요. 거기 있죠. 인간의 영향이 거의 미치지 않은 지역 아니에요? 평양 한가운데 3,400m 고도에 있으니까 거기서 CO2를 잰 거야. 쟀더니 이렇게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400을 넘을까 말까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2000년대까지 설마 400을 넘을까? 400 ppm입니다. 근데 400을 가뿐하게 넘고요, 지금. 이제 거의 500을 향해 가고 있어요. 450, 500? 한 2050년까지 가면, 네, 거의 500 가까이 갈 여지가 있어 보여요. 이것 때문에 온실 효과가 나타나고요. 우리가 그 온실 효과에 대해서는 수학적으로 우리가 증명을 한 적이 있죠?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요. 자, 그 효과라는 게 단순히 CO2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되먹임 현상하고 상호작용입니다. 되먹임. 되먹임이라는 건 피드백을 얘기합니다. 피드백. 이 피드백이라는 건 연쇄작용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 대표적인 양의 되먹임. 되먹임은 파지티브가 있고 네가티브가 있어요. 파지티브 되먹임이라는 건, 양의 되먹임이라는 건, 그 상황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진행하는 걸 우리가 양의 되먹임, 파지티브 피드백이라고 하고요. 네가티브 피드백이라고 하면 어떤 효과가 있으면 그 효과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다시 거기에 전환이 되는 그런 걸 우리가 네가티브 피드백, 음의 되먹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양의 되먹임의 가장 대표적인 걸 예를 들어볼게요. 수증기가 관여되는 건데요. 온실가스 증가가 일어나면요. 기온이 올라가죠. 예를 들게요. CO2가 증가를 해요. CO2가 증가하면 온도가 증가한다고 배웠죠? 온도가 이렇게 증가한다. 자, 온도가 증가하면 당연히 상대 습도가 어떻게 될까요? 습도가 올라가겠죠? 물이 잘 증가하니까. 그렇죠? 근데 물이 증가하면 대기 중에서 수증기 양이 증가하면 수증기도 강력한 온실가스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온도가 같이 또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다시 수증기 양이 증가하겠죠? 이게 계속 반복되겠죠. 이걸 우리가 양의 되먹임 또는 파지티브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기후변화에 굉장히 많은 상호작용이라는 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후라는 게 시스템이 대기뿐만 아니고 해양, 지권, 생물권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호 관계에서 이 되먹임 현상이 굉장히 잘 일어나요. 여러 가지로 일어나게 돼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한 그, 그 피드백이 존재하는데요. 그 피드백에서 많은 경우가 파지티브하게 일어나요. 파지티브한 건 온도가 더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과학자들이. 정확히 알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회피 방법을 할 텐데 문제는 회피 방법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지오 엔지니어링. 우리가 지구공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 보이기는 해요. 근데 과연 그게 해결 방법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많이 생깁니다. 자, CO2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알비도가 바로 얼음 알비도예요. 얼음에 대한. 자, 온도가 증가하죠? 온도가 증가하면 눈과 얼음이 감소하죠? 눈과 얼음이 감소하면 알베도가 감소합니다. 눈과 얼음은 반사도가 굉장히 좋은 놈이에요. 근데 눈이 녹고 얼음이 녹으면 반사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반사도가 감소하면 햇빛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져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되먹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 얼음 알베도 현상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지금 그린란드, 그 다음에 알프스, 그 다음에 그 에베레스트, 그리고 저는 뭐,
캐나다, 미국 말고요. 캐나다 쪽에 그런 로키 산맥들에 그 만년설이 다 덮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킬로만자로? 한 알죠? 케냐인가? 케냐에 있나? 킬로만자로? 원래 거기 만년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 녹고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것들은 훨씬 더 이런 대먹이 현상이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온도의 증가도 더 얘들이 증폭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특징을 보세요. 요 그림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면 이 빨간 쪽 있죠? 요 지역이 온도 변화가 높은 지역이에요. 하얀 지역이 0도씨고요. 여기가 플러스 2도, 2도 증가. 보면 고위도 쪽의 온도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죠. 그렇죠? 증가가.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런 얼음의 알베도의 대먹이 효과 때문에 이런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얼음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그 지역에 태양으로부터 복사열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때요? 더 빨리 온도 증가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실제적으로 관측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 다음에 구름 대먹임. 구름 대먹임도 설명해 드릴게요. 구름 대먹임은 아주 간단해요. 온도가 높죠? 온도가 높아요. 그러면 물이 많이 증발하겠죠? 그러니까 수증기가 늘어나겠죠? 수증기가 늘어나겠죠? 수증기가 늘어나면 어때요? 구름이 늘어나겠죠? 구름량이 많아져. 자, 문제는 여기서 구름은 얘가 바지를 쳐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얘가 그 구름이 온도를 높이는 방향 또는 온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구름이 부충분히 증가한다면 수증기가 증가해서 구름인데 이게 높은 쪽에 고도가 높은 쪽에서의 구름이 증가한다면요 지표 온도를 높여요. 이게 다시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걸 양의 피드백이 가능해요. 양의 피드백. 양의 피드백이. 그런데 구름이 낮은 구름이라면 지워버렸어. 구름이 낮은 구름이라면요 얘가 음의 효과를 먹여요. 구름이 낮다면 온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이 현상이 왜 나타나냐면요 이거예요. 자, 낮은 구름은 온도가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온도가 그렇게 낮질 않아요. 우리 지금 여기 지표면의 온도가 거의 비슷하겠죠. 높이가 높질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낮은 구름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지표면에서 배출한 거를 구름이 그걸 차단해서 구름이 그걸 온도를 높이는 데 써야 되는데 낮은 구름은 지표면에 있는 온도나 구름의 온도나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낮은 구름이 오게 되면 얘가 열을 흡수하는 것보다는 태양빛을 반사하는 효과가 훨씬 큰 거야. 그러니까 태양빛을 반사하면 어떻게 됐어요? 구름이.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름이 낮은 곳에 존재하게 되면 온도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줘요. 그런데 구름이 높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름이 높은 구름은요. 지표면에서 배출된 복사 에너지가 올라갈 때 구름이 높이 있다 보니까 얘가 온도가 낮아요. 온도가 낮으니까 효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에너지를 흡수를 하겠죠. 그렇죠? 지표면에서 온도가 배출될 때는 20도, 30도예요. 근데 저 위에 있는 구름의 온도는 생각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한 5km에 있다. 그럼 온도가 한 영하 30도쯤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표면에서 가는 에너지를 거의 다 흡수를 할 거라고. 물론 햇빛을 차단하기는 하겠죠. 하지만 지표 에너지를 얘가 차단해서 온도를 높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구름이 높은 데서 증가하면은 양의 대목임이 일어나죠. 근데 낮은 구름은 온도를 높이는 것보다는 햇빛을 차단하는 효과가 훨씬 커요. 그래서 구름의 대목임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게 낮은 구름이냐, 높은 구름이냐. 자,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과학적인 상식으로는, 지식으로는 이게 구름의 형성이 고층운이 많이 생길지, 저층운이 많이 생길지 정확히 판단이 힘들어요, 아직은.
이게 불확실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합니다. 특히 구름이라는 게 반사도 하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지표면에서 배출되는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를 차단하는 효과가 굉장히 큰 놈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온도의 증가에 따라서 기온 상승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진화할지 우리가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게 큰 불확실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 예측에 있어서도 아직은 이렇게 정확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구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해양과 관련되어 있는 게 바다인데요. 이산화탄소가 높아요. 이산화탄소가 높죠? 그러면 증가하면 온도가 증가해요. 온도가 증가하면은요, 자, 바다가, 이거는 에어죠. 에어고, 바다의 온도가 있죠. 바다는 오션이라고 합시다. 오션의 온도도 올라가겠죠. 자, CO2가 굉장히 많은 양이 바다에 녹아요. 근데 기온이 올라가서 바닷물의 온도도 높아지면 CO2의 용해도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가 잘 녹아요? 덜 녹아요? 덜 녹죠? 그러면 기온이 높아지면 바닷물이 CO2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떨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CO2가 증가가 더 커지겠죠. 그러면서 그때는 양의 피드백이 형성되겠죠. 파지티브, 그렇죠? 피드백이, 그렇죠? 자, 근데 해양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여기서 어떤 게 있냐면 온도가 높아지면요, 온도가 높아지면 바닷물에서의 온도도 또 높아져요. 바닷물의 온도가. 자, 근데 바닷물에 CO2가 녹아 들어가는 거 말고 또 바닷물에서 플랑크톤이라는 게 CO2를 광합성을 이용해가지고 흡수하는 놈이 있어요. 플랑크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은 이 플랑크톤의 활성도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플랑크톤이 더 잘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일반적으로 더 잘 자라지 않을까? 아니, 바닷물이 끓는 정도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전반적으로 플랑크톤의 얘가 생산성이 증가해요. 플랑크톤의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CO2를 잘 흡수하겠죠. CO2를 흡수하면 얘가 네거티브 피드백이에요? 포지티브 피드백이에요? 네거티브 피드백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해양은 두 가지 큰 게 있어요. 얘가 CO2를 직접 흡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포지티브 피드백의 역할을 하는데 그 안에 플랑크톤이 관여를 할 때는 네거티브 피드백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잡하죠, 그렇죠? 피드백. 벌써 여러분 피드백이 얘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게 한두 가지가 얘가 아니고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문제를 기후변화 예측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또 이것만 있나? 하나 예를 더 드릴게요. 여기서는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하나만 더 설명을 할게요. 자,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요.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면 플랑크톤이라고 합시다. 플랑크톤이 많아져요. 플랑크톤이 많아지면요. 얘네들이 CO2를 흡수를 해요. CO2를 더 많이 흡수하겠죠? 그러면서 온도를 마이너스 쪽으로, 네거티브로, 그렇죠? 전환해서 얘가 네거티브 피드백 역할을 하겠죠? 이건 방금 설명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플랑크톤이 많이 증가하면요. 얘네들이 뭘 내놓냐면 바다에서 DMS라는 걸 내보내요. 다이메실 설파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다이메실 설파이드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바닷물에 사는 생물들은 바닷물이 짜잖아.
짜기 때문에 얘네들이 삼투압 조절을 해야 돼요. 삼투압 조절을 안 하면 자기 몸속에 있는 물이 바닷물에 고스란히 빠져나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바닷물이 워낙 짜니까 내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거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삼투압 조절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삼투압 조절 중에 만들어지는 게 DMSP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다이메스 설파이드 프로피오네이트라는 거 있어요. 이 NAP입니다. 다이메스 프로피오네이트, DMSP라고 하는데요. 이거가 일종의 삼투압 조절 장치고 DMSP를 어디에 또 많이 쓰냐면 여러분 그 겨울에 물이 얼지 말라고 그 얼지 말라고 냉각수에다가 첨가하는 거 있죠. 겨울에 물 얼지 않게 하는 거. 그 엔티프리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물 얼지 않게 하는 그런 것 중에 많이 쓰는 게 바로 DMS인데 이 생물들이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삼투압 조절을 한다고 DMSP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그게 몸에 있어. 근데 얘가 죽으면은 여러분 그 미생물이 이게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얘가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요. 그러니까 얘가 금방 죽거든요. 죽으면은 이 DMSP라는 게 몸속에 있는 게 빠져나와서 이 DMSP가 원래는 수용성인데 얘가 죽으면은요 수용성에서 이 프로피오네이트라는 게 깨지고 DMS라는 게 이게 가스예요. 이 가스가 대기 중으로 배출이 돼요. 바다에서. 근데 이게 가스니까 바다에 있지 못하고 공기로 빠져나오겠죠? 공기로 빠져나오면 대기 중에서 얘가 SO2로 산화가 돼요. SO2. SO2는 뭐죠, 여러분? 이산화황이잖아. 그쵸? 이산화황은 뭘로 가냐면은 대기 중에서 바로 황산염으로 산화가 돼. 황산염으로 산화가 되면 이게 굉장히 좋은, 아까도 우리가 지구공학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구름을 만들려고 뭘 쓴다고 그랬었죠? 황산염을 배출시킨다고 그랬었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자연적으로 황산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양에서. 이 황산염이 구름의 응결핵으로 되고 이게 나오면은 구름이 많아지는 거예요. 구름이 많아지면 뭐가 됐어요? 얘가 황산염이 구름이 많아진다고 합시다. 크라우드가 많아지면은 얘네들 햇빛을 차단하겠죠? 햇빛을 차단하면 물론 구름이 낮은 구름이냐 높은 구름이냐 다 다르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바다에서 한가운데 있는 놈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높은 구름들. 미안해. 이것들은 주로 낮은 구름들이에요. 낮은 구름들이기 때문에 햇빛을 차단하는 영향이 커요. 그래서 온도를 낮춰줘요. 얘네들. 온도를 낮춰주면 얘네들이 네거티브 피드백을 영향을 하는 거죠. 네거티브 피드백. 그래서 바다라는 게 단순히 이게 CO2의 흡수와 방출뿐만 아니고요. 이 생물권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생물권이 포지티브 피드백과 네거티브 피드백을 이렇게 영향을 주는 그것들조차도 우리가 잘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데 그게 얼마만큼 실제 정량적으로 그 기후변화에 관여할지는 아직 잘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다. 그 정도는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하면 또 이것도 한 10분 걸리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요. 이 DMS 얘기하면서요, 피드백에 아까 CO2 얘기했었잖아요. 플랑크톤의 CO2하고 이 파이토플랑크톤의 DMS, 이게 여러분 잘 아는 가이아 시올이라는 거 알아요? 가이아 하이포시스 가설이에요. CO2하고 이 DMS 두 개가 가이아 하이포시스의 핵심이에요. 가이아 하이포시스라고 제임스 러브락이라는 사람이요. 러브락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논리인데요. 이게 뭐냐면은요. 조금 과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유명한 영국 과학자인데요. 영국 과학자인데 나사가 이 사람한테 문의를 했어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화성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탐사를 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나사가 자문을 구하면서 이제 그걸 원했겠죠. 화성에 생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이 사람한테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화성에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다. 그리고 그 화성에다가 그 수많은 돈을 소비하는 건 낭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제임스 러브락이 나사가 달 탐사를 끝나고 이제 달 탐사를 달을 정복했으니까 그 다음은 화성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화성으로 눈 돌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목소리를 내요. 제임스 러브락이라는 사람이. 나사의 눈에 벗어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다음에 생이 험난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임스 러브락이 그 사람의 실력에 비해서 사실은 굉장히 그 능력에 비해서 그 업적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뭐랄까요. 좀 과소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책을 쓴 게 바로 가이아 이론이라고 하는 가이아 하이포시스라고 하고요. 왜 화성에 생명체가 없다고 생각을 했냐면 바로 지구라는 거 스스로 셀프 레귤레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예라고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 예가 바로 뭐냐면 대기 중에서는 산소가 존재하죠. 산소가 어디서부터 온 거죠? 플랑크톤에서 나왔죠. 광합성을 하는 식물에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화성을 봐라. 화성을 보면 거기에 산소가 없다는 거 누구나 다 알거든요. 산소가 없다라는 거는 거기에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지구를 볼 때 이 DMS하고 CO2가 지구의 온도를 스스로 레귤레이션하는 피드백해서 얘네들이 스스로 네거티브 피드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거티브 피드백에서 온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 걸 보면 화성은 전혀 그 안에서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 가지고 그 온도가 어떤 평형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하나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봤을 때 화성은 완전히 화학적으로 평형인 거예요. 화학적으로 평형이라는 건 그냥 가만히 두면 알아서 화학적으로 가장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지구에서의 화학적 평형은 지금 형태가 화학적 평형이 아니에요. 지금은 화학적 평형에서 굉장히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화성에서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이론이고요. 그때 썼던 게 바로 DMS하고 CO2 얘기가 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이 DMS 얘기 좀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좀 시간이 있으면 이거 조금 배경 설명을 더 잘 드릴게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음, 음. 물이 증발하면 가벼운 물이 빠져나가겠어요. 가벼운 물이 빠져나가면 육지 쪽에 뭐가 생겼어? 흙류가 더 많이 존재하게 됐어. 흙배들을 넓히고. 근데 얘가 물이 다시 녹아가지고 바다로 안 들어가고 육지 쪽 쌓인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바다 쪽에서는 산 오해 농도가 커지지 않고 네. 이쪽에서 다 쌓입니다. 반비행기 때는 이게 높지 않아. 묵은 얘가 바다로 유입이 되겠지.